아이고, 내가 풀어줄게. 조금만 참아. 얼마나 아플꼬. 괜찮아. 괜찮아, 고양아. 이제 나와. 2차. 응? 왜 자꾸 따라와? 너 엄마한테 가. 맛있느냐? 많이 먹어라, 나비야. 돌쇠는 나비를 고양인 줄 알고 키우지만 밥을 먹을 때마다 호랑이가 되어가는데 우와, 나비야. 닭을 잡아온 게냐?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깊은 산속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날이었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지고 산길을 걷고 있었지요. 30살이 넘었지만 아직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습니다. 돌쇠는 약초를 캐서 장터에 내다 파는 것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도라지며 더덕이며 몇 뿌리 캤지만 심통치 않았지요. 돌쇠는 한숨을 쉬며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끙끙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쇠로 된 덫에 앞발이 걸린 새끼 짐승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살긴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귀가 둥글고 몸에 줄무늬가 있었으며 송곳니가 삐죽 나와 있었지요. 돌쇠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새끼 호랑이였지만 분명 호랑이였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새끼가 있으면 어미가 근처에 있을 게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가야 했지요. 하지만 돌쇠가 돌아서려는 순간 새끼 호랑이가 끙끙거리며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앞발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지요. 돌쇠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냥을 나갔다가 새끼가 덫에 걸린 것 같았지요. 돌쇠는 다시 새끼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새끼는 여전히 돌쇠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완전 큰일 났어. 하지만 발걸음은 새끼 호랑이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덜덜 떨면서도 덫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새끼 호랑이는 으르렁거렸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덫을 열었습니다. 죄가 벌어지자 새끼의 앞발이 풀려났고 피가 더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야야, 날 물지 마라. 나 도와주는 거다. 알아들어? 새끼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고 돌쇠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돌쇠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헝겊을 꺼내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지만 일단 동여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요. 돌쇠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어미가 올 테니 여기 있어라. 난 간다. 하지만 돌쇠가 돌아서자 새끼 호랑이가 끙끙거리며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돌쇠를 따라오려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넌 여기 있어야 해. 어미가 찾으러 올 거야. 하지만 새끼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피를 흘리며 따라왔지요. 돌쇠는 난감했습니다. 이러다 어미 호랑이와 마주치면 자신이 죽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새끼를 이대로 두고 가자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상처가 심해서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나 보다. 돌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새끼 호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안을만 했지요. 새끼는 돌쇠의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돌쇠는 새끼를 지게에 올려놓고 재빨리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어미 호랑이가 쫓아올까봐 쉬지 않고 걸었지요. 해가 질 무렵 돌쇠는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산 아래 외딴 집이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행이었습니다. 돌쇠는 새끼 호랑이를 마루에 내려놓고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다시 살폈지요. 발목이 깊게 찢어져 있었고 염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약초를 찧어서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새끼는 아픈지 낑낑거렸지만 돌쇠를 물지는 않았습니다. 돌쇠는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다시 감싸주었지요. 그리고 밥을 퍼다 주었습니다. 남은 밥에 된장국을 말아 놓았더니 새끼는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배고팠구나. 어미를 며칠이나 못 본 거야? 새끼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돌쇠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돌쇠는 피식 웃었습니다. 호랑이가 꼬리를 흔드는 걸 보니 신기했습니다. 마치 강아지 같았지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나아지면 산으로 보내줄 거다. 알았지? 새끼는 고개를 돌쇠 손에 비비며 가르랑거렸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털이 부드러웠고 체온이 따뜻했지요. 돌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 밤 돌쇠는 새끼 호랑이를 마루에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미 호랑이가 찾아올까봐, 혹시 새끼가 밤중에 사람을 해칠까봐 불안했지요. 하지만 새끼는 조용히 자고 있었고 어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매일 새끼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밥도 챙겨 먹였고 물도 갈아주었지요. 새끼는 점점 기운을 차렸고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마당에 나가면 따라 나갔고 돌쇠가 밥을 먹으면 옆에 앉아 있었지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돌쇠는 새끼를 산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이제 상처도 많이 나았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돌쇠는 새끼를 안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숲속에 새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거라.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새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쇠를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돌쇠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가라니까 어서 가. 돌쇠는 돌아서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새끼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한숨을 쉬며 다시 새끼를 안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놓았지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새끼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돌쇠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이겼다. 일단 좀 더 키워서 보내마. 돌쇠는 새끼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움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끼가 지낼 곳을 만들어 준 것이지요. 새끼는 움막 안에서 편하게 잠을 잤고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새끼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았지요. 돌쇠는 새끼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가 좋을까? 범이, 아니야, 너무 뻔하잖아. 돌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떠올렸습니다. 새끼가 처음 자신을 따라올 때 비틀거리며 날아오는 나비처럼 보였던 것을 말이지요. 돌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비. 내 이름은 나비다. 새끼는 꼬리를 흔들며 가르랑거렸습니다.
마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말이지요. 돌쇠는 나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더 키우다가 보내야지. 그때는 진짜 보내야지 하고 말입니다. 달이 떠올랐고 나비는 움막 안에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돌쇠도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고 내일도 그럴 거라고 믿으며 말이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비는 눈에 띄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는 고양이만 했는데 이제는 큰 개만큼 컸지요. 돌쇠는 나비가 자랄 때마다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크는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나비는 여전히 돌쇠에게만은 순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녔고 밥을 먹을 때면 옆에 앉아서 기다렸지요. 돌쇠는 나비를 숨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이웃집이 멀긴 했지만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나비를 움막 안에 숨겨두었고 밤에만 마당에 풀어주었습니다. 나비는 불만스러워했지만 돌쇠가 달래면 가만히 있었지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돌쇠는 약초를 캐러 산에 갔는데 나비가 따라 나섰습니다. 돌쇠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나비는 끙끙거리며 돌쇠 뒤를 졸졸 따라왔지요. 돌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따라와라. 대신 사람 보이면 숨어야 한다. 나비는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걸어 올라갔지요. 돌쇠가 약초를 캐는 동안 나비는 주변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끔 토끼를 발견하면 쫓아가기도 했는데 아직 어려서 잡지는 못했지요.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돌쇠는 오늘도 별로 못 캤다며 투덜거렸습니다. 도라지 몇 뿌리와 더덕 2-개가 전부였지요. 이걸로는 한 달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갑자기 돌쇠의 바짓가랑이를 물었습니다. 돌쇠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배고파. 하지만 나비는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고 다른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돌쇠는 당황했지만 나비를 따라갔지요. 나비는 험한 바위 절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돌쇠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거기는 위험해. 사람이 못 가는 곳이야. 하지만 나비는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돌쇠는 할 수 없이 조심조심 따라갔지요. 바위를 타고 올라가고 좁은 틈을 지나가며 한참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돌쇠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지 여기저기에 산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뿌리가 빼곡히 자라고 있었지요.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삼은 귀한 약재였습니다. 한 뿌리만 팔아도 은자 수십 냥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많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산삼 하나를 캤습니다. 뿌리가 길고 굵었습니다. 적어도 50년은 묵은 것 같았지요. 이 정도면 100냥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지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비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 나비는 꼬리를 흔들며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나비를 꼭 안아주었지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나비는 가르랑거리며 돌쇠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조금씩 산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캐면 일심을 살 것 같아서 한 달에 한두 뿌리씩만 캤지요. 그리고 장터가 아니라 먼 고을의 약재상에 팔았습니다. 한양까지 가서 팔기도 했고요. 약재상 주인들은 산삼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산삼은 보기 드물다며 기꺼이 비싼 값을 쳤지요.
돌쇠는 번 돈으로 먼저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쌀과 고기를 샀습니다. 나비가 점점 커지면서 먹는 양도 늘어났거든요. 이제는 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고기를 사다가 익혀서 주었지요. 나비는 고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나비는 송아지만큼 컸습니다. 이제는 마당 움막도 좁아 보였지요. 돌쇠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웃들에게 들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비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비 덕분에 돈을 벌고 있었고 무엇보다 정이 들었으니까요. 돌쇠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산 아래 떨어진 곳에 땅을 사서 집을 짓기로 했지요. 더 외진 곳이라면 나비를 키우기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땅을 샀습니다. 넉넉한 대지였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지요. 이장은 돌쇠가 갑자기 돈이 생긴 게 신기했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땅을 산 돌쇠는 목수를 불러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와집까지는 아니어도 튼튼한 초가집을 지었지요. 그리고 뒤편에 큰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비가 지낼 공간이었습니다. 목수는 이게 뭐 하는 우리냐고 물었고 돌쇠는 개를 키운다고 둘러댔습니다. 목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일만 하면 그만이었지요. 석 달 뒤 새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돌쇠는 나비를 데리고 이사를 했지요. 밤중에 몰래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새 집은 넓고 좋았습니다. 나비도 마음에 드는지 우리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킁킁거렸지요. 돌쇠는 새 집에서 나비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산에 가서 약초를 캤고 가끔 나비가 안내하는 대로 산삼을 캤습니다. 밤에는 나비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지요. 나비는 이제 송아지보다 훨씬 컸지만 여전히 돌쇠에게만은 순했습니다. 가끔 돌쇠가 나비 배를 베고 누우면 나비는 가만히 있어 주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나비는 이제 소만큼 컸습니다. 몸 길이가 두 아름은 좋게 되었고 어금니는 손가락만큼 자랐지요. 돌쇠는 처음 봤을 때와 비교하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작은 새끼가 이렇게 큰 맹수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돌쇠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비는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돌쇠는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옆에 누워 있었고요. 돌쇠는 나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비야, 내 덕분에 나 이제 부자다. 고맙다. 나비는 눈을 감으며 가르랑거렸습니다. 돌쇠는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장가 안 가도 되겠다. 내가 내 마누라다. 나비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돌쇠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고 바람이 선선했지요.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나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돌쇠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쇠가 산삼을 캤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도적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돌쇠가 집에 괴물을 키운다는 소문도 돌았지요. 돌쇠는 그 소문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은 퍼진 뒤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관아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비는 이제 완전히 다 자란 백두산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몸 길이만 해도 세 아름이 넘었고 어금니는 손목만큼 굵었지요. 한 번 으르렁거리면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여전히 돌쇠 앞에서는 새끼 고양이처럼 굴었습니다. 돌쇠가 부르면 달려왔고 배를 까고 누워 배를 쓰다듬어 달라고 조를 기도했지요. 돌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산삼을 팔아 모은 돈으로 넓은 밭을 샀고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가득했고 장독대에는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지요. 나비 덕분에 밭에는 멧돼지도 오지 않아 수확도 남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돌쇠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웃집 영감이 황급히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네 소가 새벽에 발광을 하며 우리를 부수고 도망쳤다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미안해하며 소 값을 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밤에 담을 넘어 이웃집까지 갔던 것을 말이지요. 며칠 뒤에는 다른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마치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지요. 돌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터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떡장수 할멈이 돌쇠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 돌쇠가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뭔가 수상하지 않느냐고, 혹시 산적질을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옆에 있던 약재상 주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집에서 괴물을 키운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거들었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니 큰일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나비를 불러 다 이르듯 말했습니다. 앞으로 밤에도 우리 안에만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다고 말했지요. 나비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꼬리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말을 알아듣는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낯선 사내 둘이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돌쇠는 모르는 척했지만 저들이 관아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내들은 담 너머를 힐끗힐끗 들여다보다가 사라졌지요. 돌쇠는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나비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고 별이 총총했지요. 돌쇠는 나비의 커다란 몸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비야, 우리 어쩌면 좋을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너를 해칠 거야. 나비는 돌쇠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머리를 돌쇠 무릎에 올려놓았지요. 돌쇠는 나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오면 넌 산으로 도망가야 해. 알았지? 나비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싫다는 듯이 말이지요. 돌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새벽녘 돌쇠는 발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횃불을 든 포졸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지요. 수십 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선두에는 말을 탄 사또가 있었습니다. 사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돌쇠, 순순히 나와라. 내 놈을 체포하러 왔다. 돌쇠는 황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편 우리에서 나비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돌쇠는 급히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나비야, 조용히 해. 나오지 마. 하지만 나비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발광을 하는 것 같았지요. 돌쇠는 다급했습니다. 포졸들이 나비를 발견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돌쇠는 사또 앞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또는 말해서 내려 돌쇠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더 잘 안다고.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수상하고 밤마다 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도 들렸다고 말이지요. 돌쇠는 억울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산삼을 캐서 판 것뿐입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삼이라고
그럼 그 산삼밭이 어디 있는지 말해보라고 따져 물었지요. 돌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산삼밭 위치를 알려주면 사또가 독차지할 게 뻔했으니까요. 사또는 돌쇠의 침묵을 보고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저놈을 결박하고 집안을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지요. 포승줄에 묶였고 포졸들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 안에서 은자 항아리가 발견되었고 사또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엄청난 으르렁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지요. 포졸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뒤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뭐냐고 가서 확인하라고 명령했지요. 포졸 몇 명이 떨리는 다리로 우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나비가 더 크게 으르렁거리자 포졸들은 주춤했지요. 우리 안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돌쇠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비야, 안 돼. 나오지 마. 사또는 돌쇠를 보며 물었습니다. 나비, 저 안에 뭐가 있느냐? 돌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당장 문을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우리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나비가 문을 안쪽에서 발로 찾아 문이 흔들렸지요. 포졸들은 겁을 먹고 물러섰습니다. 사또는 혀를 찼습니다. 일단 저놈부터 끌고 가겠다고 나중에 다시 와서 저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지요. 포졸들은 돌쇠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뒤를 돌아보며 나비를 걱정했습니다. 나비는 우리 안에서 미친 듯이 으르렁거리고 있었지요. 우리 문을 부수려고 발광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나비야, 제발 무사해라.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살아남아라. 해가 떠오르고 돌쇠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평화로웠던 날들은 끝이 났고 이제 진짜 실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관아 옥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좁고 어두운 단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밥은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쥐새끼가 먹다 남긴 것 같은 찬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물은 더러워서 목구멍으로 넘기기도 힘들었고요. 하지만 돌쇠가 가장 걱정하는 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비였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나비가 무사한지, 밥은 먹고 있는지, 포졸들이 다시 찾아가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한방 안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구석에는 오물통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이끼가 자라고 있었지요. 햇빛은 작은 창살 틈으로만 들어왔고 밤이면 쥐들이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돌쇠는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나비가 자신의 배를 베고 자던 따뜻한 밤들이 떠올랐지요. 마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나비와 함께 별을 보던 날들, 나비가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반기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포졸이 감방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돌쇠를 끌고 나가 신문실로 데려갔지요. 신문실에는 최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형틀과 곤장이 놓여 있었고 빨갛게 달군 인두도 보였습니다. 벽에는 쇠사슬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지요.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또는 돌쇠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가 숨겨둔 산삼밭이 어디 있느냐? 순순히 말하면 살려주마.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나비가 찾아준 곳이었고 사람이 함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곳이었지요.
게다가 사또가 자신을 살려줄 리 없었습니다. 산삼밭 위치를 알려주면 입막음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사또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버티는구나. 좋다. 그런 매를 맞으며 정신을 차려봐라. 사또가 손짓하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돌쇠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돌쇠의 두 다리를 형틀 사이에 끼우고 나무를 조였지요.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지만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포졸이 곤장을 들어 돌쇠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살갗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5대를 맞았을 때 사또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말할 테냐고, 더 맞기 전에 보려고 말이지요.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또는 다시 손을 내렸고 곤장이 이어졌습니다. 6대, 7대, 8대. 돌쇠의 종아리는 살점이 뜯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지요. 10대를 맞고 나서야 곤장이 멈췄습니다. 돌쇠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고 다른 방법을 썼지요. 사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려봤자 내 몸만 상한다고 차라리 협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회유했습니다. 산삼밭 위치만 알려주면 너를 놓아주겠다고, 아니 오히려 은자 100냥과 벼슬자리까지 주겠다고 달콤한 제안을 했지요. 사또는 웃음까지 띠며 돌쇠를 달랬습니다. 돌쇠는 유혹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산삼밭 위치를 알려주면 사또는 자신을 죽여버릴 게 뻔했지요. 입막음을 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또는 돌쇠가 흔들리지 않자 다시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다고, 그럼 내 집 뒤편 우리에는 뭐가 있느냐고. 포졸들이 보고하기를 엄청난 괴물 소리가 들렸다고 하던데 뭐냐고 따져 물었지요. 돌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비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돌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개입니다. 큰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개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낼 리 있느냐고. 포졸들 말로는 땅이 울렸다고 하던데 호랑이 아니냐고 의심했지요. 사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호랑이라는 말에 욕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호랑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호랑이를 키웁니까? 사또는 잠시 돌쇠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응용한 미소를 지었지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내 집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겠다. 만약 호랑이가 나온다면 그 가죽은 내가 가져가겠다. 호랑이 가죽 한 장이면 조정에 바쳐 승진할 수 있지. 아니면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돌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나비를 해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돌쇠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 집에는 가지 마십시오. 사또는 돌쇠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또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반응을 보니 확실하구나. 호랑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좋아, 내일 당장 가서 잡아오겠다고 선언했지요. 돌쇠는 절규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요. 그 짐승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포수들을 모아 돌쇠네 집으로 가겠다고, 호랑이를 잡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지요. 활과 창을 준비하고 그물도 챙기고
덫도 가져가라고 세세하게 지시했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상하지 않게 잡으려면 화살보다는 창과 그물이 낫다고 말했지요. 포졸들은 고개를 숙이고 명을 받았습니다. 돌쇠는 형틀에 묶인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비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비가 죽을 것이었지요. 돌쇠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산에서 죽어가는 새끼를 구해준 것뿐인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돌쇠를 형틀에서 풀어 다시 감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돌쇠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지요. 종아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걸을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감방에 도착하자 포졸이 돌쇠를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고 문을 쾅 하고 잠갔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비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사또가 포수들을 이끌고 집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비를 죽이려 할 것이었지요. 나비는 강하지만 수십 명의 포수들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살과 창에 맞아 죽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물에 걸려 산채로 잡혀갈지도 몰랐습니다. 돌쇠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비야,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지요.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달빛이 창살 사이로 비쳐 들어왔지만 돌쇠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비가 무사하기를, 어떻게든 도망가기를 빌 뿐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돌쇠네 집에서는 나비가 우리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비는 우리 문을 발로 차고 땅을 긁으며 불안해했지요.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쇠만 기다렸습니다. 나비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말이지요. 나비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밝았고 별이 총총했습니다. 나비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우리를 부수고 나가겠다고, 돌쇠를 찾아가겠다고 말이지요. 아무도 나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관아의 감방에서는 돌쇠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돌쇠네 집에서는 나비가 우리 안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포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숫자였고 모두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지요. 최사또는 말을 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사또는 포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호랑이를 잡으러 간다고 가죽을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잡으라고 말했지요. 포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기를 챙겼습니다. 감방에 갇힌 돌쇠는 밖에 소란을 들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돌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또가 정말 나비를 잡으러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쇠는 창살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됩니다. 제발.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지나가다 돌쇠를 흘끗 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지요. 돌쇠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비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돌쇠네 집에서는 나비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새벽 첫 빛이 들자마자 나비는 우리 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박살났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지요. 나비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나비는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돌쇠의 냄새를 찾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비는 냄새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쪽으로, 관아 쪽으로 말입니다. 한편 사또 일행은 돌쇠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또는 말에서 내려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포수들도 뒤를 따랐지요. 그런데 우리에 도착했을 때 문이 박살나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화를 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호랑이가 도망갔다. 포수 하나가 땅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발자국이 있다고 관아 쪽으로 향한 것 같다고 말이지요. 사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관아 쪽이라니 혹시 돌쇠를 찾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또는 급히 말에 올라탔습니다. 당장 관아로 돌아간다. 서둘러라. 일행은 다시 관아로 향했습니다. 말을 몰아달렸지요. 하지만 관아에 도착하기 전에 마을 어귀에서 나비와 마주쳤습니다. 나비는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입에서는 낮은 으르렁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사또의 말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포수들도 겁을 먹고 주춤했습니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저놈이다. 쏴라. 당장 쏴. 포수들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지만 나비는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포수들을 향해 돌진했지요. 나비는 사람을 물지는 않았지만 앞발로 후려치며 위협했습니다. 포수 하나가 날아가 떨어졌고 다른 포수는 창을 떨어뜨리며 도망쳤습니다. 사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포수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또는 말 위에서 당황했지요. 나비는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또는 오줌이 마려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나비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사또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요. 그때 관아에서 포졸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포졸들이 창과 칼을 들고 나비를 포위했습니다. 나비는 주춤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관아 쪽을 향해 있었지요. 돌쇠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사또가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짐승을 잡아라. 죽이지 말고 산채로 잡아. 포졸들이 그물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나비는 으르렁거리며 경고했지만 포졸들은 계속 좁혀왔지요. 그물이 나비를 향해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뛰어올라 피했습니다. 그리고 관아 담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나비는 3미터가 넘는 담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포졸들은 믿을 수가 없었지요. 저렇게 높은 담을 뛰어넘다니 말입니다. 나비는 관아 앞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감방에 있던 돌쇠는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지요. 그리고 익숙한 으르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비. 돌쇠가 창살로 밖을 내다보니 나비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나비는 코를 벌름거리며 돌쇠를 찾고 있었지요. 돌쇠는 소리쳤습니다. 나비야, 여기야, 여기. 나비는 돌쇠의 목소리를 듣고 감방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감방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금이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문이 박살났습니다. 돌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비는 돌쇠를 보자마자 큰 머리를 돌쇠에게 비볐습니다.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말이지요.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나비를 껴안았습니다. 나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비는 돌쇠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낮추었지요. 타라는 신호였습니다. 돌쇠는 나비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포졸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사또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또는 돌쇠와 나비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하지만 나비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향해 달렸지요.
포졸들이 창을 던졌지만 나비는 피했습니다. 대문이 닫혀 있었지만 나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대로 대문을 박살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튕겨 나갔고 포졸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나비는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처럼 빠르게 달렸지요. 돌쇠는 나비 등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람에 날려 사라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산으로 들어서자 나비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사람들이 좀처럼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비는 바위 그늘에 멈춰 섰고 돌쇠는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나비는 돌쇠 옆에 누웠습니다. 돌쇠는 나비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비야, 고마워. 날 구해줘서 고마워. 나비는 가르랑거리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돌쇠는 나비의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관아에서는 자신을 쫓을 것이고 마을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살았습니다. 나비도 무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돌쇠는 나비에게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밀려왔지요. 나비는 돌쇠를 지키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아무도 이곳까지는 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숲속은 고요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나비는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또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올 것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돌쇠와 나비는 깊은 산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동굴에서 쉬고 밤에는 계곡물을 마셨지요. 나비는 산짐승을 잡아왔고 돌쇠는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웠습니다. 힘든 생활이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돌쇠는 산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였지요. 돌쇠는 바위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산 아래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군과 포수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동원된 것 같았지요. 그들은 산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말을 탄 최사또가 있었습니다. 사또는 완전히 미친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 가죽에 집착하여 사제를 털어 포수들을 고용한 것이었지요. 사또는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돌쇠, 들리느냐?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너와 그 짐승을 모두 잡을 것이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자 관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수백 명이 사방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나비에게 돌아갔습니다. 나비야, 큰일 났다. 저 아래 수백 명이 우릴 잡으러 온다. 나비는 으르렁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것 같았지요.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나비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더 깊은 산으로 도망갑시다. 나비는 돌쇠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고개를 저었지요. 마치 다른 방법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나비는 갑자기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어흥 하는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비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돌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비가 저러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어흥, 어흥, 여러 마리의 호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비가 동족들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나비는 이 산에서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다른 호랑이들이 살고 있었고 나비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관군들은 계속 산을 올라왔습니다. 포수들은 활과 창을 들고 있었고 그물도 준비되어 있었지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돌쇠와 나비는 절벽 끝에 몰렸습니다. 앞은 깊은 낭떠러지였고 뒤에서는 횃불을 든 관군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수십 명의 포수들이 활을 겨누고 있었지요. 사또는 광기 어린 눈으로 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저 가죽 하나면 내 인생이 바뀐다. 조정에 바치면 대박이지. 돌쇠는 나비 앞에 섰습니다. 나비를 지키려는 것이었지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사또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잡아가셔도 좋으니 이 짐승만은 살려주십시오.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내 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서 쏴라. 저 호랑이부터 쏴라. 포수들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돌쇠는 나비 앞을 막아섰습니다. 화살 하나가 돌쇠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지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관군들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점점 더 많은 눈들이 나타났지요. 호랑이들이었습니다. 5마리의 거대한 호랑이들이 나비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관군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포수들은 활을 떨어뜨렸고 병사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6마리의 호랑이가 한꺼번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학살이 될 것이었지요. 사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 위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도 감당하기 힘든데 6마리라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 하느냐, 쏘라고, 쏘란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수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고 관군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 중 한 명이 활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들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으르렁거리며 위협할 뿐이었지요. 사람을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비를 지키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또도 말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겁을 먹고 뒷발로 서더니 사또를 떨어뜨렸습니다. 사또는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말은 그대로 달아났지요. 사또는 기어서 도망가려 했지만 다리의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비가 천천히 사또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줌까지 지렸지요. 나비는 사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크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는 경고였지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비는 사또를 한 번 더 노려본 뒤 돌아섰습니다. 사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필사적으로 도망쳤지요. 순식간에 산속은 조용해졌습니다. 관군들은 모두 도망갔고 돌쇠와 나비 그리고 5마리의 호랑이들만 남았습니다. 돌쇠는 다른 호랑이들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나비에게 다가가 코를 비볐습니다.
가족이거나 친구인 것 같았지요. 나비는 호랑이들에게 돌쇠를 소개했습니다. 낮게 울부짖으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들은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돌쇠는 긴장했지만 호랑이들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한참 뒤 호랑이들은 하나둘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갈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비와 인사를 나누고는 산 깊은 곳으로 사라졌지요. 마지막 한 마리가 사라지자 다시 돌쇠와 나비만 남았습니다. 돌쇠는 나비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습니다. 나비도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호랑이들 덕분에 위기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비야, 내 친구들이 우릴 구해줬구나. 정말 고맙다. 나비는 가르랑거리며 돌쇠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돌쇠는 웃으며 나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사또는 도망갔고 관군들도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속은 고요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돌쇠와 나비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갈지 아니면 산에서 계속 살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내일 생각할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나비는 산속 깊은 곳에서 지냈습니다. 돌쇠는 고민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할까? 하고 말이지요. 나비는 돌쇠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산 아래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긴장했지만 목소리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니 마을 이장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장은 돌쇠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돌쇠, 무사하구나. 마을 사람들이 다들 걱정했네. 돌쇠는 의아했습니다. 걱정이라니 자신은 관아에서 도망친 죄인이 아닌가 말이지요.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사또가 도망간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상부에서 조사관이 내려왔다고 사또의 비리가 모두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세금 징수, 뇌물수수, 무고한 백성 고문,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었지요. 사또는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곧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돌쇠, 마을로 돌아오게. 자네는 죄가 없네. 새로 부임한 사또께서도 자네 일은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나비가 문제였습니다. 나비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지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하지만 저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마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장은 돌쇠의 눈빛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저 호랑이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 마을 근처 산 아래의 작은 움막이라도 짓고 살게. 완전히 산속에만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가끔 마을에도 내려오고 말이야. 돌쇠는 그 제안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은둔하는 것도 완전히 마을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 중간이었지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돌쇠는 산 아래 외진 곳에 작은 움막을 지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깊은 산속도 아닌 곳이었지요. 이장과 마을 사람 몇몇이 도와주었습니다. 나무를 구해다 주고 짚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움막이 완성되자 돌쇠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비는 산속 깊은 곳에 살기로 했습니다.
돌쇠가 움막에 있는 동안 나비는 산에서 지냈지요. 하지만 밤이면 가끔 움막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돌쇠는 그럴 때마다 나비를 맞이했습니다. 함께 앉아 별을 보았고 나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움막 앞에서 불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비가 나타났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작은 새끼 2마리가 따라왔지요.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비야, 내가 새끼를 낳았구나. 나비는 꼬리를 흔들며 새끼들을 돌쇠에게 소개했습니다. 새끼들은 조심스럽게 돌쇠에게 다가왔지요. 돌쇠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새끼 하나가 돌쇠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돌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비가 가족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나비와 새끼들에게 고기를 구워 주었습니다. 새끼들은 허겁지겁 먹었고 나비는 흐뭇하게 지켜보았지요.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나비가 이제 완전히 야생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다고 말이지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돌쇠는 가끔 마을에 내려가 물건을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반겼지요. 어떤 이는 떡을 주기도 했고 어떤 이는 술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그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돌쇠는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비를 기다렸지요. 나비는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찾아왔습니다. 새끼들도 함께 왔고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산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가끔 약초를 캐서 마을에 팔기도 했고 이장이 부탁하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지요. 나비는 여전히 산속에서 살았고 가끔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제법 컸고 나비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큰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쇠는 움막 앞에서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옛날 나비가 새끼였을 때 자주 불어주던 곡이었지요. 그때 숲속에서 나비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나비는 돌쇠 옆에 누웠고 돌쇠는 피리를 내려놓고 나비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나비야, 내 새끼들은 어디 있니? 나비는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새끼들이 독립할 나이가 된 것 같았지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들 제 갈 길을 가는 거지. 넌 좋은 엄마였어, 나비야. 나비는 가르랑거리며 돌쇠에게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별이 총총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산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나비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설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호랑이와 함께 사는 사내가 있다고. 그 사내가 피리를 불면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말이지요. 어떤 이는 실제로 봤다고 했습니다. 바위 위에서 호랑이에 기댄 채 피리를 부는 사내를 말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 갚는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말이지요.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받은 만큼 갚으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돌쇠와 나비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했고 어떤 이는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돌쇠가 바로 그 산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나비를 구했고 나비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돌쇠를 구했으며 둘은 평생 서로를 지켰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산에 가면 가끔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비의 후손인지 아니면 다른 호랑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저 산속 어딘가의 돌쇠와 나비의 이야기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입니다.